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부리국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염상섭의 만세전을 통해서 1920년대 소설의 경향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1920년대 현대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20년대라고 하는 시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와 소설의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퇴폐적 낭만주의가 소설에서 유행했듯이 시에서도 드러납니다. 퇴폐적 낭만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조선처럼 식민지 현실의 지식인들은 이 퇴폐적 낭만주의, 도피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현실로부터 어떤 예술이나 감정으로 도피하는 그런 시적 경향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낭만주의 시가 바로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인데요. 마돈나, 구석지고도 어두운 마음의 거리에서 나는 두려워 떨며 기다리노라. 자, 구석지고도 어두운 마음의 거리, 이런 시어에서 이미 퇴폐적인 느낌이 들죠. 이상화 시인은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것처럼 저항적인 시를 쓴 시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홍사용의 나는 왕이로소이다. 눈물이 정말 줄줄 나는 것 같은 낭만주의 시입니다. 홍사용 작가의 모습이고요. 그럼 퇴폐적 낭만주의만 있었느냐? 그렇진 않았겠죠? 자, 1920년대, 30년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문학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계급주의입니다. 계급주의는 다른 말로 사회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주의를 터부시해왔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 계급주의 문학, 사회주의 문학을 다룬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루기가 어렵죠. 하지만 20, 30년대에 카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단체에 의해서 많은 문인들이 사회주의 문학을 했다는 건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대표적인 사회주의 시, 계급주의 시가 바로 임화의 우리 오빠와 하루입니다. 오빠, 오늘 밤을 새워 2만 장을 붙이면 사흘 뒤엔 새 소모시 오빠의 떨리는 옷에 입혀질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의 시인데요. 오빠가 어디에 있게요?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오빠가 감옥에 왜 갔을까요? 계급투쟁하다가. 이러한 투쟁과 계급주의에 관한 시들을 창작했던 경향이 바로 계급주의 시입니다. 이분이 임화고요. 사진 보니까 어디에 투옥됐을 때 사진이네요. 자, 임화 작가 굉장히 멋있는 외모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화배우로도 활동했고 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서요. 카프라고 하는 단체 있잖아요. 이 사회주의 예술 단체인데 이곳에 서기장으로 일할 정도로 굉장히 유능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회주의 문학, 계급주의 문학은 우리 교과서에서 가르치긴 좀 어렵고요. 퇴폐적 낭만주의 시도 1920년대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그런 시기 때문에 사실 교과서나 평가원이 내고 있는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그런 곳에서는 많이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1920년대를 대표하는 시적 경향을 뭐로 삼아야 될까? 바로 우리의 것. 국민문학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어떻게 보면 퇴폐적 낭만주의, 계급주의 모두 서구의 것이잖아요. 아니다, 우리의 것이 더 중요하다라면서 등장한 민족주의입니다. 이 민족주의를 표방한 국민문학운동을 했던 민요시를 쓰고 그러했던 시인들입니다. 민족주의 계열의 시인들이 평가원의 사랑을 받아요. 교과서에 선택을 받습니다. 자, 실제로 기출문제 목록표를 보면요. 20년대 시 목록이 쭉 김소월과 한용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김소월 시인,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한용운 시인입니다. 우리는 이 두 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김소월 시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소월 시인. 딱 보면 알겠지만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죠. 김소월 시인의 사진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실제 김소월 시인의 모습일 것이라고 추측한 그런 그림이에요. 사진을 생전에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오산학교에 다닐 때 졸업사진으로, 졸업하진 않았죠. 찍혔던 그런 사진이 한 장 남아있고요. 김소월 시인의 모습은 알기 어렵습니다. 김소월 시인은 1902년생이시고요. 1934년에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33살 짧은 일기로 생을 마감하신 분입니다. 김소월 시인에 대해서 좀 오늘 소개를 할 텐데요. 참고로
김소월 시인의 본명은 김정식입니다. 소월은 그러니까 호예요, 호. 시인들 보면 호를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뒤에서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김정식, 김소월 시인은요, 평안도 구성꾼입니다. 그래서 뭐 시에 보면은 평안도의 감성이 많이 드러나죠. 진달래꽃에 등장하는 영변 약산도요, 영변도요. 그것도 우리 이북 지역이죠. 그건 알고 있죠. 그런데 자란 곳은 평안도 정주입니다. 아버님의 고향이라고 해요. 이곳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정주하면 떠오르는 인물 또 있죠? 누구예요? 그렇지, 이광수가 태어난 곳입니다. 네. 평안도 정주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버지의 트라우마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일본의 협잡배에게 붙잡혀서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의식불명에 빠지게 됩니다. 철도 부설 노동자들이었다고요, 일본인. 그래서 의식불명에 빠지게 되는데 다행히 깨어나십니다만은 그 이후로 정신병을 얻게 되세요. 그 정신병을 얻으신 후로 굉장히 정상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 일찍 돌아가십니다. 김소월 시인이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김소월 시인은 할아버지 댁에 맡겨져서 자라게 되는데 그곳에 계희영이라고 하는 숙모가 계셨어요. 선생님이 숙모 소개를 왜 하냐면 이분이 김소월 시인에게 어렸을 때부터 민요도 들려주고 또 많은 전래동화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김소월 시인의 문학적 자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소월 시인의 뿌리를 캐서 올라가다 보면 이 계희영이라고 하는 숙모, 고마운 숙모가 계신 거죠. 자, 김소월 시인은 오산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오산학교는 참고로 바로 우리 민족학교입니다. 이승훈 선생이 세운 학교고요. 그리고 이 조만식 선생이 당시에 교장으로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 물산 장려운동 펼치고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던 이승훈 선생과 조만식 선생이 세운 학교라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요, 김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김억이 바로 누구냐면 김소월 시인의 스승이 되는 분입니다. 그 전에 뭐 숙모에게 뭐 민요도 듣고 전래동화도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은 현대적인 문학을 접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김억은요, 서구의 문학을 이미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당시에 막 현대시, 자유시를 쓰고 있던 분입니다. 그분을 감사하게도 만납니다. 그래서 시를 배우게 됩니다. 김소월 시인은 참고로 김억을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시인이 됐죠.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자, 김소월 시인 오산학교에서 많은 것을 겪습니다. 김억이라고 하는 빼어난 스승도 만났지만 또 첫사랑도 만나요. 오순이라고 하는 여성이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요, 김소월 시인은 어렸을 때 이미 정혼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만세전 설명하면서 과거에 우리나라는 조혼 풍습이 있었고 또 집안에서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김소월 시인도 할아버지의 어떤 친구 손녀와 결혼을 하게 돼요. 홍단실 씨인가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제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동경삼재라고 했던 홍명희 작가 있잖아요. 홍명희, 동경삼재, 이광수, 최남선, 홍명희, 이 세 명, 이 홍명희의 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홍단실. 그런데 오산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오순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오순도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오순이요, 남편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아서 22살의 나이로 일찍 죽게 된답니다. 김소월 시인의 시 보면 이루지 못한 사랑, 이별, 그리고 그 상대방이 뭐 죽어서 그 혼을 부르는 초혼이라는 시도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아내에 대한 시라기보다는 이 오순에 대한 시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아내랑은 끝까지 살았으니까요. 자, 어쨌든 오순을 만나게 되고 이것이 어떤 김소월 시인의 시 세계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오산학교는 3.1운동에 가담을 하게 돼서 문을 닫게 됩니다. 선생님 아까 오산학교 김소월 시인이 졸업했다고 했는데 졸업하지 못했어요. 중간에 학교 문이 닫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재 고등보통학교인데 지금 배재고등학교입니다. 그곳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요. 이 당시에 김소월 시인의 가문이 가세가 많이 기울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배운 아이고 그래서 희망을 걸고자 김소월 시인을 도쿄 상과대에 입학을 시킵니다마는 또 마침 여러분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졸업을 하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안의 실망도 어마어마했겠죠. 자, 그러고 나서 김소월 시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 써왔던 시들을 모아서 1925년 김억이 도와줍니다. 출판을 도와줘요. 그래서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집을 내게 돼요. 1925년 굉장히 지금 봐도 세련된 시집입니다. 진달래꽃을 내놓게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김소월 시인은 이것이 생애 마지막 시집입니다. 첫 시집이자 마지막 시집이 진달래꽃이에요. 자, 이게 초판본의 모습인데요. 자, 그리고 가세는 더욱더욱 몰락해 갑니다.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광산도 문을 닫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엔 김소월 시인이 겨우겨우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사업을 하고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자 동아일보 구성군에 지국을 마련해요. 그러니까 신문사를 만든 거죠. 김소월 시인이 직접 막 신문 배달도 하고 찍어내는 것까지 다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안도 구성 이곳에서 신문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적자의 적자를 보다가 결국에는 파산하게 됩니다. 김소월 시인이요, 말년에 정말 생활고로 시달렸답니다. 굶는 일도 많았고요. 아파가지고 이 아편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시다가 1934년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인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음독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음독을 하고 33살의 일기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분입니다. 소월이라고 하는 이 필명이 더욱 유명하죠. 김정식이라고 하는 본명보다 이 소월이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게요. 뭐냐면요, 김소월 시인의 고향 구성에는 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근데 소산 풀이를 하자면 힐소자에다가 외산자예요. 그러니까 하얀 산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뜨는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소월 시인의 어떤 감수성이 느껴지는 그런 필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 누구냐 꼽으면 윤동주 시인과 함께 김소월 시인을 많이 꼽죠. 그래서 여러분 김소월 시인의 시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웹캠 얼굴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소월의 접동세를 통해서 김소월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죠. 부리국어 51쪽이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접동세에서 사용된 운율을 찾아보는 겁니다.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고요. 자, 운율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야 접동세에 어떤 운율이 사용되었는지를 잡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운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운율이 뭘까? 자, 운율은요, 각각 라임과 리듬을 일컫는 말입니다. 라임, 리듬 들어본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특히나 라임 같은 경우는 힙합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비슷한 자음이나 모음을 나열하면서 느껴지는 음악성을 라임이라고 하고요. 율은, 즉 리듬은 박자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운율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느낄 수 있는 음악적인 성질, 음악성을 일컫는 겁니다. 왜냐? 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뭐였다? 노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자, 리듬, 라임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라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라임은요, 이 세 가지를 알아두면 되는데요. 두운, 요운, 가군 다 운으로 끝나요. 자, 운은요, 비슷한 소리, 비슷한 음운을 배치함으로써 느껴지는 음악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부분에 붙은 두, 요, 각이 뭐냐? 두는 머리예요, 머리. 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머리 부분에 비슷한 음운을 배치해서 느껴지는 음악성. 요는 뭐겠습니까? 허리입니다. 중간 부분. 그럼 각은 뭐겠어요? 다리입니다. 끝에다가 비슷한 음운을 배치해서 느껴지는 음악성을 가군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 대부분의 운은요, 가군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 한시 쓸 때 운을 띄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 글자 하나 딱 띄우면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끝소리로 맞춰서
시를 짓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 보면 마지막 가군을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좀 쉬운 한시를 통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공무도화가, 우리 고대 가요이기도 한 공무도화가는요, 이렇게 되죠. 공무도화 뒤에 다 아로 끝납니다. 공경도화 아로 끝났죠. 당내경하 타하이사 바뀌었네요. Nope. 타하이사 당내경하에서 모두 아로 끝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라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봤으니까 이제 리듬, 율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율은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내재율과 외재율이에요. 자, 내는 아니란 뜻이고요. 재는 있다는 뜻이야. 안에 있다는 거죠. 어디? 시 안에 있다는 뜻이고, 외재율은 겉에 있다는 거야. 밖에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럼 내재율부터 살펴보자면, 내재율은 다른 말로 주관적인 운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관적인 것은 누군가는 느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개성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자, 내재율은 시인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맥박과 호흡에서 느껴지는 운율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느끼기 어려운 운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운율이 느껴지지 않는다, 겉으로 뭔가 드러나는 운율이 없다라고 하면 내재율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현대시는 자유시가 많죠. 정형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정형시는 글자 수를 일치하게 한다든지 시어의 길이를 일치하게 한다든지 해서 운율을 맞추는데, 자유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한 시들은 내재율을 갖고 있다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외재율은 객관적인 거겠죠. 객관적인 운율이고 시어의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외재율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음위율입니다. 음위율은 뭐냐면 위가 위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위치에 운을 일치시키는 것을 우리는 음위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자, 산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일정한 위치에 위치하면서 어떤 리듬감이 형성이 되죠? 음악성이 형성되죠? 음위율은 사실은 뭡니까? 라임과 같아요. 라임에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또 뭐가 있느냐? 음수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숫자죠? 자, 음절의 개수, 일정한 음절의 단위, 일정한 음절의 개수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면서 형성되는 운율을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이것이 맞추어지면서 형성되는 운율을 우리는 음수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리듬감을 우리는 7호조라고 불러요. 3, 4 더해서 7이고요. 뒤에 5. 그래서 7호조. 우리 민요의 율격입니다. 그리고 시조 같은 경우에 3, 4조, 4, 4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들이 다 음수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보면 시조도 그렇고 사사도 그렇고 세 글자 네 글자를 맞추거나 네 글자 네 글자를 변칙적으로 맞춰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나라는 음수율을 정확하게 맞추진 않습니다. 자, 정확하게 맞추어서 쓰는 시는 중국에 한시가 많아요. 한시 같은 경우는 글자 수를 거의 맞춰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문학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운율, 음보율입니다. 시간적 등장성을 근거로 한다. 이게 뭐냐면요, 시어를 읽을 때 같은 시간 동안 읽는 거예요. 우리가 걸음걸이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그 걷는 그 시간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같은 길이다 해서 등장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글자 수는 다르지만 읽는 길이를, 속도를 같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글자라면 좀 느릿느릿하게 읽고요. 네 글자라면 좀 빨리 읽어야 돼. 같은 시간 안에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런 식으로 읽는 것. 이걸 우리는 음보율이라고 하고요. 4번 이렇게 끊어서 읽게 되니까 몇 음보라고 합니까? 4음보다 부르죠. 그래서 음보율 하면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4음보, 몇 음보, 3음보,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율에 대한 설명이 되었겠네요. 와우. 자, 그러면 접동새라는 작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 건데요. 접동새는 설화가 있어요. 설화. 옛날 이야기라는 뜻이죠. 설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을 우리 설화라고 합니다. 설화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선생님 하도록 하고요. 접동새 설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들 9과 딸 하나를 낳고 엄마가 죽었다. 후처로 들어온 계모는 전실 딸을 몹시 미워하며 늘 구박했다. 혼기가 찬 딸이 많은 혼수를 장만해 놓고 계모의 구박을 못 이겨 갑자기 죽었다. 9 오라비들이 슬퍼하면서 딸의 혼수를 마당에 태우는데 계모는 아까워하며 태우지 못하게 말렸다. 이에 격분하여 계모를 불 속에 밀어 넣었더니 까마귀가 되어 날아갔다. 죽어서 접동새가 된 처녀는 밤이면 오라비들을 찾아와서 울었다. 접동새가 밤에만 다니는 까닭은 까마귀가 죽이려 함으로 무서워서 그런 것이다. 이런 내용의 설화가 있었답니다. 이거 누가 들려줬겠습니까? 숙모인 계희영이 어렸을 때 들려줬던 그 정주 지역의 전통 설화입니다. 접동새가 어떤 새냐면요, 이런 새예요. 부엉이처럼 생겼는데 다른 말로 접동새를 우리가 소쩍새라고 불러요. 소쩍새, 두견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새인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접동새는 뭘 상징하는 새냐면 한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마음속에 한 알죠? 그 한을 상징하는 새라는 거 알고 이 시를 읽으면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김소월의 접동새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 오늘은 운율을 파악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더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러. 시세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9이나 남아되던 오랫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 저산 옮아가며 슬피웁니다. 자,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왜냐 아까 우리 설화를 통해서 이해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느껴지는 운율부터 찾아보자고요. 자, 어떤 운율이 느껴지느냐? 여러분 어떻게 끊어 읽을 수 있었어요?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몇 마디로 끊어 읽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3마디로 끊어서 읽게 되죠. 이러한 음보를 뭐라고 한다? 삼음보의 율격이다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삼음보의 율격. 이 음보율은 찾을 수 있어요. 음수율은 대체로 지금 삼음보 율격을 지닌 것들은 7호조의 민요조인 7호조의 음수율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7글자 5글자로 끊어지진 않아요. 그래도 대체로 7호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또 여기서 느껴지는 우리 전통의 그 음악적 요소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뭐냐면 A, A, B, A 구조인 거죠. 접, 접. A, A, B, A. 여러분 A, B, A 구조는 과거 우리 고려가요에도 드러나요.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청, 살처럼 말이죠. 이런 A, B, A 구조도 지금 운율을 형성하는 음악성이라고 했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음성상징어, 의성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우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홉 오랩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가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오는데 이 누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렇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부엉이의 모습으로 와서 부엉이의 모습으로 와서, 부엉이라네요. 접동새의 모습이죠. 큰 눈을 이렇게 처진 눈으로 슬프게 울고 있을 겁니다. 접동접동이 울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자, 옛날 우리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왜 추상적인 시간을 제시하느냐? 이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이야기, 우리 마치 전래동화처럼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처럼 추상적인 시간을 제시하잖아요. 즉 설화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옛날이라고 하는 시간도 추상적, 우리나라 먼 뒤쪽 뭐 이것도 추상적인데, 물론 진두강이라고 하는 지명은 좀 사실이에요. 그지? 왜냐면 이 설화는 설화 가운데에서도 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전설은 좀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는 편이에요. 시간은 조금 추상적이지만 지명은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누나가 의붓더미의 시샘에 죽었다는 거, 굉장히 나쁜 모습을 하고 있던, 의붓더미 나쁘게 그릴게요. 의붓더미가 시샘에서 누나가 사실 죽어서 접동새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설화를 미리 읽었기 때문에 내용 충분히 유추 가능하죠. 그러면서 누나라고 불러보랴. 그리고 시세움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라는 표현에서 보면 알겠지만, 시적 화자는 누구예요? 시적 화자는 누나를 그리워하는 동생입니다. 누나를 그리워하고요. 그리고 오 불서러라고 하는데, 불서러는 무슨 뜻이냐면 몹시 서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나에 대한 감정이, 그리움에 대한 감정도 있지만 안타까워, 뭔가 연민의 감정도 있을 거예요. 아, 우리 누나 불쌍하다 이런 느낌. 자, 시세움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랩동생 아우랩이 아홉이나 남아되던 비슷한 소리처럼 느껴지죠? 이것도 김소월 시인이 의도한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삼경하면 한 10시부터 한 1시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감수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간대를 야삼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때 감수성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남들이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옮아가면서 슬피 운다. 그런 어떤 누이의 어떤 서러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시가 바로 접동새라는 시고요. 이 접동새는, 이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지만 이 운율, 즉 표현상의 특징,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특히 김소월의 시라면 반드시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소월의 접동새 살펴봤습니다. 자, 접동새에 사용되는 운율 찾아봤죠? 삼음복, 그리고 대체로 7호조, AA, BA 구조를 갖추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봤습니다. 자, 기출로 점검하는 형성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윗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애상적 어조를 통해 비극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애상적이다. 슬프죠.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뭐 해라. 뭐 그거는 굉장히 의지적인 시에서 드러나는 건데, 이 접동새 같은 경우는 애상적인 시예요. 명령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명 어디 나와요? 진두강이라는 강이 나오죠. 향토적 정서 환기 맞고요. 행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행 길이의 변화 한번 볼까요? 자,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것 삼음보로 끊어 읽으려면 접동, 아우레비 접동 한 행으로 만들어도 삼음보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을 아예 나눠버리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렇게 느리게 읽어야 된다고요.
느리게, 느릴 완자를 쓰고요. 그리고 반면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이것도 산문보인데 한해의 행을 배치하면서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처럼 느리게 읽는 것이 아니라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이렇게 빨리 읽게 된다는 거죠. 급. 그래서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5번째.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맞죠?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어놓고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이게 1, 2, 3, 4연인데 2연 보겠습니다. 2연에서 누나의 울음은 누나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와서 울어서 내가 그걸 회상한 거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2연에서 3연으로 전개되면서 누나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연에서 3연으로 갈 때 누나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부정적이에요? 누나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지 않아요. 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안쓰러운 마음이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자, 3번. 3연에서는 2연에 누나에 관련된 사연이 제시되고 있다.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가 의구너미의 시샘에 죽었다. 사연이죠. 자, 4번. 4연에서는 누나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직설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직설적이죠. 서럽다. 누나라고 불러보고 싶다. 격앙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 사연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시어를 통해 화자와 누나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그렇죠. 우리 누나, 우리 가족, 우리 형,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관계가 긴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 자,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3점짜리 문제입니다. 김소월의 시에서 한은 서로 모순을 이루는 두 감정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이 끝내 풀리지 않을 때 생긴다. 갈등이 풀리지 않을 때 생긴다. 예컨대 한은 체념해야 할 상황에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거나 자책과 상대에 대한 원망이 충돌하여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을 때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한입니다. 적절한 것 골라보겠습니다. 1번. 차마 못 잊는다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죽어서도 동생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하여 생긴 것인 것 같아. 맞죠? 이거 같죠? 그죠? 잊어야 되는데 난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므로 잊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에 생기는 한이라는 거죠. 2번. 시샘으로 변주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이부더미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이것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이 시에서 잘 드러나고 있지도 않고요. 시세움으로 변주되고 있는 것이 그걸 보여준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3번. 이산 저산 떠도는 새의 모습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모든 희망을 버리고 방황하며 체념하고 있을 때 맺힌 것 같다. 아니죠. 말했지만 미련도 버리지 못하고 그지? 체념해야 되는데 미련도 버리지 못할 때 생기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체념 왔을 때 맺힌 것이라는 설명은 당연히 틀린 설명이죠. 4번. 야삼경에도 잠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서 누나의 한은 자신의 심정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지도 못하여 생긴 것 같아. 아니죠. 누나는 지금 굉장히 서럽고 속상해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죠? 5번. 오랩동생과 이별하는 심경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홀로 가족을 떠나는 행위를 자책하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아니죠. 그죠? 자책의 심정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 그런 감정이 부딪혀야 생기는 한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모에 대한 원망과 떠나야만 했던 그런 마음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한이라고 봐야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만 맞는 설명이고 2, 3, 4, 5번은 조금씩 잘못된 선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소월 시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1920년대 시인 한 분 더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님의 침묵을 쓴 이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기대가 되죠?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선생님은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